2023년 7월 13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가 폭우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도 바벨 전략이라는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천년에 한 번의 폭우, 한편으로는 47도의 더위, 이것이 뉴노멀이라고 일본어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공전 양상의 뉴욕주 홍루 지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이 현재의 그 극단적인 기후는 새롭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적응해야 될 그런 기후 변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날씨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게 아닌 것 같다. 세계 정세나 경제도 우리가 극단이라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들이 일본 강타한 장마전선 북상에서 오늘부터 수도권에 물폭탄이 올 것이다. YTN 정혜윤 기자의 보도 내용이고요. 세계 일본은 수도권 최대 250mm 비, 매우 강한 바람, 이렇게 오늘 그 목요일 날씨를 예측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2023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순위, 비즈니스 인사이더 시나드 베이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런 것이 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글로벌 파이어월이라는 어떤 이 조사기관이 있는 모양인데, 군사력을 기준으로 145개국을 평가했다. 이게 군사 장비와 군대의 양뿐이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지리적인 문제, 이런 거, 또 유용한 자원을 포함한 뭐 여러 요소들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데, 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것이 더 강력한 군대다 하는 어떤 평가 지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0위권에 있는 그 1위부터 나오자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한국이 나오는데, 한국이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8위로 나왔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거는 말하자면 재래식 무기, 이거에 대한 그 전투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그 핵무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이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트루키에가 11위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한 18위로 되어 있네요. 요것은 나라별로 다 상징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2023년 3월에 포항에서 열린 상륙 훈련의 모습을 게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유럽 발트해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나토 정상회의를 품으며 국제정치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중앙일보 박소영 기자의 오늘자 새벽 뉴스입니다. 기자들은 근무 시간이 24시간인 모양이에요. 또 야간 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주간 조가 있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요즘 기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여성 기자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향후 언론기관의 그 대표, 대기자가 된다든지, 논설위원이 된다든지,
이런 쪽에도 여성들이 향후 부각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투아니아와 그 주변국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벨라루스 위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라트비아고 에스토니아라는 게 이제 요 발트해 연안 국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독특한 것은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칼라닌그라드라는 데가 이게 러시아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 자관 이 칼라닌그라드하고 국경, 그다음에 벨라루스하고도 국경 이런 게 그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방에 대해서 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그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등등 해서 여기 이 칼라닌그라드라는 데가 이제 그 러시아령이다 보니까 철도를 그동안에 뭐 다 통과하게 했는데 의심되는 어떤 그 물자,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면은 리투아니아가 철도 운송을 중단시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소국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 독립을 한 것이 1990년이니까 꽤 늦게 독립을 했지만 독립하자마자 나토에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의가 열렸고 이번에 유럽 외에 나토 외에 한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네 개 국가가 초청국으로 들어갔죠. 도쿄는 북대서양이 아니다. 나토 사무소 개설에 반대.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1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검토하고 있던 도쿄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는 불변이다. 인도 태평양은 북대서양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반대했다. 이런 얘기인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면서 회의 후에 나토가 그 존재감을 나타낸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북대서양 이외의 지역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중국이 그 이 달갑지 않은 거로 또 그렇게 이제 필요했고 아시아 태평양 나토는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이 또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마크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경제면에서 중국을 떼어내기 어렵고 사무소 설치 반대의 배경에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 마크롱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나토는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는 마치 나토가 대중국만 상대하는 건지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러시아가 주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나서들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요건 참고적으로 제가 그 이 극동 러시아 국외주 여기를 해 왔습니다만은 당연히 러시아가 동쪽에 동러시아가 있으니까 나토도 그 동경에 사무소 한다는 거 대응해 가지고 만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크롱이 이 러시아를 보는 눈이나 세계사를 읽는 눈이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중국만 지금 신경 쓰는 거냐? 뭐 러시아하고는 경제 기록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러시아라고 한다 그러면은 서러시아, 동러시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서쪽 러시아의 유럽의 북유럽, 동유럽의 가까운 쪽에서 다 몰려 살고 있는 거지. 동쪽으로는
그나마 여기 그 살만한데 연해주 쪽 뭐 이런 데 와서 살고 있는 거지 뭐 북쪽 뭐 이런 데 살만한 데 있겠어요. 저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해주나 이 사할린 뭐 이런데 아무르 이런 데를 고려해서 또 그다음에 중국의 그 이 만주 지방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죠. 여기 유대인 자치주라는 거 있다는 거 옛날에 저도 그 뭐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 러시아 내 유대인 자치주라는 것도 현재 조그맣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거를 보면은 그 유대인 자치주가 만주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유대인들 속에서 이 생각이 짙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세력에 의한 야망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현재 어, 그 지중해에 있는 이 이스라엘 거기 과거에 있었던 그 지역 2000년 동안 떠돌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항상 위험 지역이 되는 거죠. 전쟁 발발이나 뭐 이런 속에서 하나니 자기네들도 안전한 제2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그런 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SK 하이닉스 영인 미니팹 밑그림 나왔다. 9천억 자금 투입.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 다음에 SK 합작 국내 첫 300mm 웨이퍼 기반 미니팹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소부장 육성을 기대한다. 또 뭐 미니팹 뭐 이런 용어를 또 좀 다른 용어로 좀 뭐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이제 그 미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N 상승 1개월 만에 139원 N대 145엔까지 떨어진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이 32,000엔 선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그 국채 장기 10년 국채에 대한 금리가 또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보통 이제 장기 국채가 오르면은 주가는 뭐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에 도쿄 금융시장에서 엔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장기 금리는 상승했다. 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엔화 환율은 한때 6월 중순 이후 약 1개월 만에 엔고 수준이 된 1달러 139엔대 전반에 상승했다. 장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발매겠죠. 신발 10년물 국채 제3701회 국채 유통이익률은 0.475%로 전날보다 0.025% 상승했다. 저는 이 0.475라는 것도 이게 높은 금리인지 이것 자체도 낮은 금리 우리나라에선 보통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익숙질 않습니다. 장관 어쨌든지 4월 28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금리가 원래 높은 거죠. 장기 국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4월 7일 이후 대규모 완화책을 유지할 자세를 강조했는데 그러나 올해 춘토 임금 인상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그 상정을 웃도는 추이로서 정책수정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신호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인이 가난한 것은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경제 정체에 시달려 이탈리아에서 민생이 풍부한 이유. 이탈리아도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데 민생은 왜 풍부하냐? 이거를 아이무라 마키라는 사람이 어떤 그 건축업자 같아요. 이 사람 관점에서 쓴 내용인데 일본인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러나 1급 건축사인 아이무라 마키 씨는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에 주목하고 오래가는 집을 짓기로 주거비를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그 책을 낸 게 있는데 100년 사용 주택에 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한 자산을 지키고 집 짓기 방법이라고 책을 낸 모양입니다. 일본인이 가난한 이유는 지출면을 생각하면 사실은 주택이라는 것은 가장 큰 가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대에 산다고 해도 자신의 주택을 취득하겠다면 서도 주택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다. 임대를 사든 자기 집을 사든 일반적으로 주택 금융을 이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3LDK라는 게 이제 어떤 형태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35년 대출을 해준대요. 그 경우는 매달 지급과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랑 수선 적립금으로 고정자산세,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재산세가 그 걸리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월세 내는 금액이나 원금 포함해서 그 이 대출금 갚는 금액이나 유사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드는 것은 어차피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들은 임대 사는 사람이나 뭐 안 사는 사람이나 다 내야 되는 거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 일본은 이제 그 자기 주택을 짓고 그 주택에서 죽기 직전까지 사는 경우가 많다. 주택담보대출 지급 후를 생각하면 물론 재산세나 보수 비용은 비싸지만 전체 주거 비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고 삶이 풍요하게 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요.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가는 주택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이 가는 집을 짓는다고 해도 유지보수는 해야 할 것이고 이건 뭐 제 느낌입니다만은 이탈리아와 일본의 차이는 일본의 주택 수명은 보통 30년 정도다. 30년 정도로 개축한다. 나라와 200년도 타세로 나라에서 이게 뭐 적절한 한국말이 없는 모양이죠. 그 인공지능이 타세로 200년도 더 가는 나라 뭐 이런 나라 어느 쪽이 주거비용이 싸질까는 아시겠죠? 이렇게 묻는데 수명이 긴 건물이 그 주거비용이 싸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맞는 얘기 같아요. 미래 국부 그 비교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나 재산세 산출을 위한 계산색이지만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일본에서 그 재산세 그러니까를 계산할 때는 계속해서 그 과세 표준 가격을 그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30년 정도로 봐가지고 그러면 30년 후에는 그 보통 감가상각은 한 10% 남겨놓고 이제 다 상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날이 갈수록 일본은 그 재산세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땅값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으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은 또 땅값도 우리나라만큼 뭐 크게 오르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그 집을 사고서 새 주택을 사고서
30년 후에는 주택 가격은 한 10%뿐이 가치가 안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어떤 사회 그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집을 그렇게 튼튼하게 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그래야 또 그 경제가 돌아갈 수도 있겠죠. 재산세도 더 좀 걷고 또 건설 경기도 좀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100년 주택을 져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일본은 독특하게 세제의 가치를 판매 가격에도 반영시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죠. 저 이거 우리나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아파트 수명은 어떻게 될까? 뭐 우리도 보통 한 30년 되기 전에 다 재건축하고 말아버리죠. 근데 재건축을 해서 고층을 올릴 때는 이제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향후는 고층 아파트도 재건축해야 되는 한 미래 세대에는 거기서 사는 자식들은 먼 돈으로 그 건축비를 다시 부담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그게 우선 걱정이에요. 아파트 소유 시 땅의 지분율은 이제 극히 적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데는 땅 넓이가 높지만은 유럽 건축은 한번 뭐 그 촌놈이 한번 딱 가봤지만은 뭐 한 여러 나라를 그 이 배낭여행식으로 갔기 때문에 약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때니까 좀 돌아다니면 했는데 어쨌든 두께를 보면은 매우 두껍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후 탓으로 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보통 30cm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벽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시멘트도 쓰지만은 그 시멘트란 게 현대식 시멘트가 아니고 옛날 건물들은 고대의 시멘트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에서도 쓰고 뭐 로마 제국이 확대되면서 또 그런 것도 개발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유럽은 보통 그 로마 건축식으로 많이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가봤지만은 일본은 벽이 너무 얇습니다. 이런 데서 겨울을 어떻게 나지 하고 걱정을 할 정도인데 한국은 보면은 그 중간 정도예요. 유럽보다는 두껍진 않으나 일본보다는 매우 두껍습니다. 벽의 두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추운 북쪽 지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주거 비용을 줄이려면 벽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뭐 일본의 어떤 그 개인주택 깔끔하게 새로 신축된 그 개인주택 2층짜리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한국 아파트 재산세도 건물세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정부가 재산세를 걷어들이는 데는 또 이 토지 불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집가를 좀 객관적으로 잘 해서 뭐퉁 해가지고 맨날 그 표준집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세대로 했다가는 뭐 또 난리가 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는 감가상각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이거 일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중대 국면, 경제 침체와 안보 우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걸림돌. 일본의 버블 붕괴와 유사한 성장의 정원. 조부 대학 교수 다나카 히데토미라는 분의 기고문인데요. 공동부유 시진핑이 얘기했죠. 문자 그대로 중국 인민이 모두 골고루 풍부할 것이라고 하는 시시의 선심 정책이다. 소비와 자산 투자의 중심지였던 부유층과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 거품 경제가 있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에서 진지하게 일해도 집을 못 산다. 그래서 거품은 나뿐이라는 선전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너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젊은 애들이 결혼할 생각도 못한다 하는 것까지 저는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일본은 그 결과 과거 대장성과 일본 은행이 긴축 정책을 채용하고 거품은 끝났었다. 그러나 긴축 정책으로 부지런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있지는 못할 망정 일본 경제는 월급도 제대로 오르지 않고 해고도 빈발하는 겨울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 경제는 피크가 훨씬 지나면서 저성장이 앞으로 정착할 것이다. 요게 한국도 그렇다고 제가 트루프 타임즈의 소제목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국은 디프레이션으로 저성장이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또 저성장이고 이거 참 한국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쭉 그 사람의 그 글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임금 인상이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물가 상승보다 임금 상승이 더 높게 오르면은 사람들의 생활은 보다 개선한다 한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뜬금없이 오키나와 문제가 돼 있는데 오키나와 주지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그 또 중국에서는 옛날에 중화권이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 연결을 거기다 노리고 있다 오키나와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건축업자로서 그 관심 가는 대목인 모양이죠. 이 타마키 저기 그 오키나와 지사가 혼연일이라 그럽니다. 그 일본 여자하고 미국 남자하고 혼연일인데 이 사람이 그 친중 노선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군 기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편입된 게 일제 시대 때 그 편입이 됐는데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상도식으로 하면 우리를 찍이라 이렇게 대항하는 것 같아요. 뭘 좀 더 잘 해주든지 그래야 이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들어가네요. 저성장 기조의 상징 직장인 점심값 아끼는 배달 서비스 요거는 제목을 제가 붙인 겁니다. 헤럴드 경제 이영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압구정역 인근 직장을 다니는 최모 씨는 최근 사무실을 나서지 않고도 점심을 먹는다. 팀원들과 함께 식사 구독 서비를 신청해서이다. 최 씨는 강남 일대 점심값이 대부분 10,000원을 넘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저렴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히 더 편하다고 점심 구독 서비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위 딜라이트라는 서비스 모양인데 메뉴, 날짜, 장소 등 이용자가 직접 설정해 구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6,900원 그러니까 이거 7,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7,000원, 8,000원, 9,000원 100원씩 싸게 해서 좀 싸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쿠벤 도시락이라는 것도 있네요. 근데 이 쿠벤 도시락이라는 데는 식사 후 남은 음식과 용기까지 회수해 간다. 이런 거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들 거예요. 배달해주고 그것까지 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그 판매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물가 상승으로 부담스러워진 점심값의 편리성을 갖춘 점심 구독 서비스가 직장인들의 인기를 얻는 가운데 업체마다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이것도 매우 큰 경쟁 시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결국은 음식값이 오르고 뭐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면은 이 급여가 뭐 그렇게
그렇게 뭐 높게 오르긴 올라오겠지만은 전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 그 자영업자들 음식값 채산성이 안 맞아서 문을 닫느니 어쩌느니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가격을 강남에서도 좀 내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뭐 다시 그 장사가 되든지 하지. 음식값 뭐 물가가 올라서 음식값 오른다 해서 그래서 계속 장사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 때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상인 거로 생각을 하고 어 원래 비정상이라기보다도 디프레이션에 대한 그 감각이 없어요. 그 우리가 그 소비자 운동 등으로 이 음식값에 대해서는 디프레이션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네이버 쪽에 차이나랩이라는 것 같은데 그 이 복사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 캡처를 화면을 했습니다. 중도시 청년들 사이에 보는 남은 찌꺼기 뒤지기 열풍. 자, 중국이 이제 디프레이션에 이거 하나 아니냐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일본 같은 데서도 자취생들이나 이렇게 혼자 사는 친구들은 그 대형마트 마감 시간 한 30분 전, 또 20분 전, 요게 이제 시간마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잔반 랜덤 박스, 이런 건데 매장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랜덤으로 포장해서 온라인 앱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구매하고 매장이 곧 문을 닫을 시간에 방문하여 음식을 수령한다. 그러니까 일본 형태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디프레이션으로 그렇게 버텼 거와 같이 중국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중국이 현재 옛날에 이제 일본 따라간다, 디프레이션 따라가고 있는 게 이제 시작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도 좀 그렇게 좀 음식값이 내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 소비자들이 그 급여가 그렇게 크게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으로 또 하는 모드로 한국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폭력인데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장 하얏트 조폭난동 수사 결과 브리핑서 조폭 회동 영상 보여주며 본인 행동에 네티즌 열광했다. 이게 무슨 분노를 참는 형태로 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130회를 훌쩍 넘길 건데 여기에 이제 이게 무슨 파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인용을 안 한 모양이네요. 예. 자관 이 세상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뭐 식당에서 우통법구들 저도 가끔 이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문신한 이 뚱뚱한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운동을 아니 사우나에 들어오는 것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동네가 또 좀 후져서 그런 아새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자관 말이죠. 조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진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국내에 조폭이 없으면은 외국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그걸 또 지랄들 한단 말이에요. 이 범죄도시 1편을 때도 중국 조선족 아새끼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뭐 대림동인가 어딘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중국 삼합해 한국 침투는 없느냐, 이런 것도 이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본 야쿠자계가 뭐 들어온 게 없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3사 합병 절차 돌입, 신약 바이오 시밀러 투 트랙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3사 합병 주관사 선정한 셀트리온 그룹, 전례 없는 자사주 매입 속도전 이어 이런 게 나왔는데 자관 합병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글로벌 시장 공략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말로 얘기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영업 부문이 그냥 독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반제품을 1조 원이나 가지고 있거든요. 1조 원대를. 이게 줄지도 않아요. 반제품인데. 이게 몇 년 동안 제가 봐왔는데 요거 이상한 거다. 요거 이상한 거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합병이 되면은 이 반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 바이오 제품들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재고가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셀트리온이 이게 좀 더 투명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관계 때문에 분식회계 여부를 뭐 검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분식회계로 결론이 안 나고 그냥 넘어간 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소문에 의하면은 전 정권하고 관계가 깊다. 뭐 이런 설도 있었다는 뉴스를 언뜻 뇌피셜이 아니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위기의 한샘 대표 교체 초강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새로 이 새 대표가 될 김유진 IMM 오퍼레이션즈 본부장이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한샘이 결국 이 창업자인 조창걸 전 회장이 자기 지분을 다 해서 자기는 팔아 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좀 한샘이 이상한 거예요. 조창걸 전 한샘 회장이 4천억이라는 사재를 출연해서 여시재란 정치연구소를 만들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현재 직영 생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어디서 들여와서 하느냐 그러면 중국 현지 회사에서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국 부동산도 내리막길이고 그런 것을 예측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잘 나가는 한샘이 이제 적자를 1분기에 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해군요. 요거는 1분기 거는 뭐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눈에 띄네요. 이 회사를 이 롯데쇼핑과 공동으로 IMMPE가 같이 공동으로 한샘을 인수했다. 그래서 이제 IMM 측에서 이 젊은 이 김유진 본부장이 대표로 올 것 같다. 전에도 그런 이상한 게 아니고 한샘이 팔리면서 이쪽에서의 경영진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게 긴 역사에서 왜 중국은 조선을 복속시키지 않았는가? 이게 유튜브 쇼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그걸 다시 검색을 못 해봤는데 이게 답변한 사람이 이 무슨 역사자 모양이에요. 명나라와 청나라는 조선을 말 잘 듣는 나라라고 본 것 같다. 중국에서 누가 황제가 되든 조선은 중국 편이라는 것. 조선은 그런 처셋을 하나만으로 독립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본다. 중국 입장에선 굳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 이를 벌리지 않아도 된다. 조선은 이미 처세를 잘했기 때문이다.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래도 조선은 항상 머리가 아팠을 것이다. 자기보다 덩치 큰 나라를 다뤄야 하니까 존중은 하되 살얼음판이었을 것이다. 조선은 사신을 파견하는 솜씨가 좋았다. 요즘 말로 첩보활동을 매우 잘한 것이다.
첩보 활동을 바탕으로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 최강국 옆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할지는 한국 사람들이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영상을 올린 작자가 뭘 의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중국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민가 그 새끼가 얘기한 거에 동조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중 관계 뭐 존중한다 뭐 하고 왕이가 다시 뭐 관계 개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먼 친중 같은 서양 학자가 답변한 말인데, 조선조 때 이전의 역사를 더 배워야 할 것이다. 삼국시대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는 전쟁에 패해 멸망했어요. 나라 수명도 얼마 안 됐죠. 당나라 시대의 통일신라는 1000년을 고가했습니다. 통일 전까지 포함한 1000년이겠지만은, 이 1000년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저한테 아주 매우 아주 무관한 이름입니다. 이게 1000년이라는 게. 당은 개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문물이 발달하고 서역하고도 교육이 많았고 문호 개방적인 이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가. 그런데 당나라가 한족이냐 하면은 한족이 아니고 현재 위구르 계통이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배층은. 사대주의는 사실 지금 얘기한 거는 2조 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2조 때가 불쌍해진 거죠.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기에 중국은 없었어요. 중원의 춘추 전국시대 뭐 이런 이전에는 고조선은 문헌이 좀 약하지만은 여러 부족들이 연방체제로 되어 있었다는 거로 있고, 진시황 이후 한나라 때부터 큰 나라로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북방족이 이 힘을 키워서, 그러니까 금나라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금 생겼죠. 그러니까 금나라도 중국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김씨나라라는 얘기예요. 여진족도 후금이라고 했을 때는 장래도 금나라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수도를 북경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틀리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북경을 수도로 완전히 해서 북경만 점령하면은 중국을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남성과 북성도 있었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자관, 지금 이런 서양인들의 시각이 뭔가 좀 바꿔야 될, 이런 이 동영상이 유통이 된다는 것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얘기지만, 물론 이조 500년에 우리 이 사대주의, 이것은 뭐 인정을,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재 현 정권이 중국하고 1대1 맞짱 뜨자 하는 거로 국제 외교란 건 원래 국가 대 국가 간이니까 종속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 이제 1대1 맞짱을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에서 향문천이라고 글과 울림의 셈이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거란어 거를 해독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여기 국립 박물관의 어떤 견해를 여기다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해독한 분이 학자가 아이신교류 울희춘이라고 매우 미인이시네요. 근데 이 사람이 써낸 책이 일본에서 책을 낸 모양인데, 한반도 까라, 이게 모르겠어요. 조인가요? 조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거란 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진이 만주족이죠. 거란과 그게 크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네 개 달라고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해독을 해줬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는 뭐가 뭐 잘 안 된다. 이게 한자는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어, 이, 그런 어순인 거죠. 거란어도. 그런데 독특한 것이 아인신 교묘면은 청년 마지막 황제 선거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주적인 것 같아요. 애신 강나거든요. 애신 강나.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애신이 그 신라 신치고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않는다라는 게 성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신 강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만주 그 황족, 황족인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는 이제 그쪽에 어떤 그 공부를 많이 하신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한 내용을 또 일본 학자가 연구한 이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방송인이 유튜버가 이렇게 네 단절로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 줬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청동 거울에 써 있는 그런 것들이 거란 때문에 나중 거란이 요나라가 되고 또 이 발해를 침공을 해서 발해가 멸망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아니죠. 침략을 가니까 이미 도시들이 텅텅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는 그때 발해는 서천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뭔 얘기 자관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설도 있고 해서 뭔가 이제 자기네들 전쟁 역사에 형의 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악과선을 확실히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의미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제 묻으면서 청동거울도 같이 거기다 해서 넣는 모양이죠. 그리고 늘 두고 싶네 내 가까운 반열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이 거란어로 된 한글 해석이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란어 계통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몽골어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비 오한 어파가 있는데 이 선비 뭐 이런 등등 이런 거 우리나라 하고 그거 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 몽골로 계통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100조 쏟아붓는 미 반도체 전시회에 소부장 600곳 몰렸다. 세미콘 웨스트 2023 르포. 저건 미국이 이 반도체를 다시 국가의 이 첨단 방위 전쟁으로 시작하는 거로 이렇게 봐가지고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 장사를 해보고자 하고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한국도 여기 보면은 55개 부스를 차렸다. 600개 기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기업의 미래를 찾아라 제주 포럼 개막. 상공회의소가 매년 1970 몇 년부터 하계 포럼으로 열리는 건데요. 최태원 회장이 이제 SK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됐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시장은 쪼개지고 보호무역주의의 정치안보 논리까지. 조그만 시장이라도 개척해 미중의정 분산해야. 요거로 압축해서 얘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까 그 정치적으로 중국 의존도 또 벗어나야 되는 거고, 중국 애들은 2조 500년의 그 역사 때문에 우리를 졸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시 2조 역사를 우리는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인정하는데, 또 그대로 가서 니들하고 우리는 맞짱 떴던 사이다, 이런 거 알고, 어, 우리는 과거의 이 고대사적 영광을 우리도 찾기 위해서 니들은 수나라는 우리나라 침략해서 멸망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세게 나가야 됩니다. 아까 리투아니아 독립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항상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따위 그 약한 사고 방식으로는 미래 한국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한국을 그렇게 넘겨줄 수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1시간 강의하면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고 그런 식인데, 딱 그런 50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